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했던 시기는 언제냐면요. 2000년이요. 2007, 8년까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반에 있는 이 대학원 학생 중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그때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몰랐어요. 너네 진짜 개고기 먹니?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K푸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다릅니다. K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음식 K푸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이고요. 한국 음식이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2등이더라는 거죠. 1등은 K팝, 2등은 한국 음식. 이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K-팝이 이미지상에선 1등인데요. 경험해봤니? 라고 물었을 때는 한국 음식 1등입니다. 그런데 K푸드는 굉장한 딜레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화된 한국 음식, 특히나 라면, HMR, 배달음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계화된 한국 음식, 뭐 K치킨, K버거, K라면, K리조트 등등등 K자 다 붙이는 이런 것들은 편리하긴 해요.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건강 생각하면 좋다?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좀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 K푸드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들에게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미지가 건강하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왔는데 실상 열어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K푸드의 함의를 한번 볼까요? K푸드가 세계화된 것에는 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산업 기반이 변화했죠. 식품을 가공하고 냉장, 냉동, 포장하는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거고 유통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사회 구조도 변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1인 가구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그래서 편의성 중심의 소비가 정착되고 또 문화적으로는 한류가 확산되면서 이 K-팝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확산을 하면서 한식에 대한 글로벌의 관심도 증대되었죠. 한국이 세계 밀키트 소비 1위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출액을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5.9%, 그 다음에 20년에서 24년에 9.0%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누가 효자 상품이냐는 거죠. 1등의 라면입니다. 과연 라면 뭐 이런 것들은 한식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고요. K푸드는 사회 변화의 거울이자 문화 확산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식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체성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버려지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영양학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영양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고나트륨, 고지방, 가공식품을 의존하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게 건강 격차로 가게 되고요. K푸드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산업화된 K푸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뜯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데워서 먹는 거, 간단하게 조리하는 거, 그래서 뭐 도시락, 김밥, 햄버거, 레토르트 국이나 밀키트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93개의 도시락을 분석했더니 나트륨 함량이 과잉이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의 함량도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하루에 3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한 5배를 먹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는 아주 가공을 많이 한 식품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패스트푸드는 산업화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비만과 만성질환 증가라고 하는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초래했고요.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우리는 좋은 문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한식은 괜찮을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식이 산업화되고 세계화되는 이 과정 중에서 패스트푸드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 즉 편리함만 추구해 라고 한다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의 K푸드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는 경로를 타야 되는 거죠.
발효식품, 채소 중심, 균형 식단 이것이 한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편리함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삼양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전중윤 회장님이 만드셨죠.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그래서 라면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그때 라면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준 곳이 묘조식품이에요. 묘조식품에서 라면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스프를 만드는 과정도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1963년에 삼양라면이 출시가 되었는데 시대적인 배경이 받쳐주지 않았으면 이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혼분식 장려운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1950, 60년대. 그때 혼분식 장려운동을 하면서 라면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그때 라면은 영양식으로 사람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그냥 배고픈 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국수다 이렇게 마케팅이 되었던 식품이고 1960년대에 이 라면 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신라면이 등장을 합니다. 매운맛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라면의 어떤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영화를 통해서 뭐 짜파구리 같은 것들로 이미지를 자리 잡게 되고요. 불닭볶음면 아주 굴패죠. 결국은 만화에서까지 이 라면이 등장을 하면서 K푸드가 라면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간의 라면 수출액을 살펴보면 계속 수출량 수출액 증가하고 있고요. K푸드의 산업화는 편리함의 진화이자 동시에 건강과 지속 가능성의 도전 과제입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편리한 음식이지만 그 안에서 한국의 라면만이 갖는 어떤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그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유엔이 한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발전도 문화를 무시하고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문화를 붙잡고 가지 않으면 K푸드의 미래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푸드가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